국내 모두에서 금융 완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브라질, 멕시코 등이 금리 인상을 했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선진국은 아직 별로 그렇게 소식은 없습니다. 미국이 2023년 말까지 2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023년 말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 반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준이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했었는데 말씀 들으시니까 그때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차 속에서 하셨다고 네, 차 속에서 조용한 데 가서 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번 FOMC 회의에서는 특별하게 얘기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400억 정도 사고 있는 MBS 주택저당 증권을 그 매입 축소하는 논의 이게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 얘기가 되던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테이퍼링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최근 뭐 하루 이틀 나온 가장 핫 토픽은 말씀하신 400억 불의 MBS와 800억 불의 국채. 그것을 비율적으로 동시에 예를 들어서 MBS는 100, 국채는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없앨 것인가. 그게 이제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 할 때 했던 방식이죠. 가장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코로나 위기를 보면 물론 주택시장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에서 시작한 위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택시장이 좀 과열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는 연준 위원들이 있습니다. 최근 어제 발언이 몇 분 나와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은 MBS를 먼저 팔고 혹은 사는 거를 줄이고 그리고 나서 국채 사는 거를 줄여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더 기본적으로 가면 이제 과열이라는 게 사실 보는 입장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년 국채시장과 주택시장의 둘 다 과열인데 그 정도가 적절하냐 상대적으로. 그러고 보시는 분들은 MBS랑 국채를 비슷비슷하게 줄이자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주택시장이 더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MBS 규모를 먼저 줄여나가자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처음에는 국채만 사는 거였는데 아무리 국채 장기물을 사도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회사채 사는 것만큼 그 당시 혁명적이었습니다. 연준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연준이 MBS를 사냐? 우리는 국채만 사야지. 근데 그 순수성을 포기하고 MBS를 간 건데요. 그래서 그때는 MBS와 국채를 비율적으로 사다가 비율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벗어나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약간 공화당 쪽 성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주장하고 민주당 쪽 성향에 계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비슷하게 줄이자. 뭐 그런 그 코릴레이션이 보입니다. 인과관계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 때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물가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오늘 그 나왔던 수치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 14.6%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위 가격의 그 주택 가격은 23% 올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과거에서부터 봤을 때에 이 얼마만큼 긴축을 강화하느냐 하는 것들이 소비자 물가나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경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길까 봐 막고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가격에서 나오는 그 수치들 이게 앞으로 미국의 그 금융정책 여기에다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FOMC 미팅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횟수로 따지면 물가를 보고 움직이는 횟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상당히 작은 움직임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혹은 금융시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금융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만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기억에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향으로 가중평균을 낸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 금융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받는 적이 많다고 하는 게 틀림없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최근에 나오는 금융시장 데이터, 특히 주택시장 데이터가 앞으로 예. 테이퍼링의 속도를 아까 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당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예. FOMC 이후에 예.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외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파월 의장만 가만히 가만히 계시고 있고, 위에서 일단 보시고 아무튼 뭐 너희끼리 한번 얘기를 나머지 해봐라. 17명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이제 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시장 보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의장은 한마디 하시거나 예. 아니면 다음 FOMC에서 보자. 예. 그거 하시는 거겠죠. 예.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지금 네.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올해 내에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올해 인상 한두 번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렇게는 할 걸로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상 일단 아무튼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하고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뭐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예. 지금 현재 0.5%의 금리라는 게 예. 역사상 낮은 금리였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에게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금리가 예. 라고 물어본다면 0.5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위기인데 뭐 최근에 델타 플러스 변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1년 전보다는 많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 이제 백신도 뭐 저는 아직 못 맞았는데 많이들 맞고 계시니까요. 그게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예. 그러면 0.5%라는 그 초저금리는 이제 좀 그만두고 그만두고. 어디가 정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서서히 정상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예. 의견인데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원도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한 분께서 당분간이라는 말을 넣지 말자 하고 예. 이제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예. 통화시장정책 보고서 그 토론하는 과정에 그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예. 뭐 앞에 연준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연준과 달리 더 복잡한 게 과연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 그리고 거시 건전성 정책 간의 조합에 대해서 예. 물론 이번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리 간에 상당히 부드럽게 예. 그 소위 폴리시 믹스 정책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뭐 나라 경제로서 굉장히 좋은 건데요. 뭐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얼마나 거시 건전성 정책을 할 수 있느냐에 예. 따라서 금융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통화 정책 특히 이자율 정책이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예. 네, 뭐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글쎄 지금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금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일단 우리는 금리의 정상화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인데 물론 너무 빨리 정상화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체력이 기른 다음에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환자가 전신마취하는 수술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보면 개복이죠. 대한민국 예, 경제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죠. 개복을 하고 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누워 있다가 그다음 앉아 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일어나고 처음에 그 환자가 그 병원 복도를 걸어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하는 거니까 바로 퇴원시켜서 나 뛰어라. 그건 안 되죠. 그건 예, 큰일 나죠. 그렇죠. 다시 예. 병원에 들어오니까. 근데 천천히 해야 돼도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고 아까 이제 연준이 너무 완화적인 게 아니냐는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 뭐 근육이 다 망가지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 밸런스를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대로. 뭐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그렇지만요. 예.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뭐 코로나는 처음 맞는 위기니까요. 예. 네, 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예.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브라질, 러시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멕시코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적으로서 계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신흥국들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특히 신흥국의 금리 인상을 제가 비교할 때 선진국의 금리 인상과 비교하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예. 선진국들의 테이퍼링 시기와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 시기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보다 조금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게 신흥국들의 예. 생각이고요. 예. 네. 그렇다면 해서 이제 멕시코 등 여러 나라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연준보다도 훨씬 더 금리를 빨리 올리고 하는 것도 네.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렇죠. 비교를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연준의 테이퍼링과 비교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인상과 인하에서 약간 좀 비대칭성이 있는 게요. 예. 인하를 늦게 했다가 돈이 빠져나가면 예. 예, 그때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인상과 인하에서 비대칭 돈이라는 게 한번 이게 많이 들어오면 물론 예. 나중에 빠져나갈 때 문제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그렇죠. 인상에 들어오면요. 예, 예, 예. 천천히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위기고 또 대한민국 그 위기를 경험해봤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인상과 인하에는 상당한 비대칭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면 너무 빨리 올리는 실수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너무 늦게 그렇죠. 오는 실수를 합니다. 하기사 뭐 언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5%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어느 정도는 뭐 올라가는 것도 뭐 가능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인데요. 네. 5월 달, 6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은 예상보다는 조금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으니까 상승 탄력이 약해진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뭐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둘다 있다. 왜냐하면 6월 같으면 작년 6월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1년을 그렇죠. 비교하니까요. 예. 근데 작년에 사실 3, 4월에 미국이 가장 심했고요. 5, 6월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좀 나아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전과를 비교하면 그 기저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물가면서는 아직도 기저효과가 커서 예. 오히려 뭐 중고차 가격 이번에 가장 크게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미국에서요. 네. 예. 그런 거를 보면 사실 한 달 차이가 크진 않은데 이 예. 코로나 이후에 한 달 한 달이 워낙 큰 그렇죠. 변화가 워낙 뭐 있었잖아요.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한 달 한 달 다르게 볼 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양쪽이 모두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도 좀 문제가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것 작년 같고. 3월, 올해 3월 비교했을 때는 뭐 엄청났으니까요. 예, 그렇죠. 뭐 4월, 4월도요. 예. 근데 6월, 6월, 이제 7월, 7월 이렇게 비교하면 예. 1년 전과 비교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고 예. 코로나 이전과 그렇죠. 비교하는 게 있고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갖다가 다 잘 결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뭐 연주에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 이제 이메일을 하면요. 예. 그런 그 뭐가 괴로운지 얘기를 안 해주고요, 물론. 예. 네, 근데 이제 괴롭다라는 말만 합니다. 아, 그냥 괴롭다는 얘기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예. 그 전에는 지난달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됐는데 예. 이제는 코로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팩터가 들어왔으니까 그 팩터를 어떻게 또 예. 없애야 되냐. 그걸 하려면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거죠. 예. 한국은행도 그렇겠지만 연준도 많은 경제학자가 또 하는 푸념 중에 하나가 내가 경제학자인지 예. 아니면 방역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지금 나가진 않지만 예.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백신을 몇 명이 맞을 것인가, 사람들이 맞으러 갈 것인가 그런 걸 다 또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일을 자기들이 한다고 또 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다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이 질문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연준하고 직접 이메일을 주고 받으시니까요. 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완화 정책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앞에 제가 모두에서 네.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연준 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집착이란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잭슨 홀에서 예. 펄 의장의 연설에서도 나왔듯이 그 이후로는 좀 정책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혹은 작년 8월 이전보다는 점점 더 완화에 집착하는 것이 그때 8월 잭슨홀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예. 과연 그게 잘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그리고 다 극복하고 한 10년 지나고 나면 예. 그때 가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논문이 나올 겁니다. 예, 만약 그렇겠죠. 8월에 그러한 8월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그랬으면 어떻게 흘러갔을까 경제가. 예. 네, 그 논문을 가지고 또 한 10년쯤 지나면 예.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예. 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번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평가가 나올 거고 네. 일단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계속 간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